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원예학에 대해서 어, 시험에 관련돼서 이렇게 관련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원예 산업의 특성, 당면 과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예 산업이 어떤 건지. 그래서 원예 산업의 특징에 있어서는 먼저 3페이지를 좀 보세요. 3페이지. 자, 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 원예의 특징이 나오죠. 이 원예의 특징에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집 안팎, 그다음에 근처 이런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 두 번째는 소규모의 밭이나 또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원예는 상대적으로 값비싼 작물, 이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집약적으로 이루어진 농업이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원예 분과의 화해 원예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로 10페이지를 펴보세요. 10페이지. 자, 교재 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10페이지에 보면 이 화해 원예라는 게 나옵니다. 화해 원예. 그래서 이 화해 원예에서는 이제 그런 화훼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관상용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화초 플러스 일종의 꽃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집약적으로 기술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화해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7페이지에 보면 화해라는 게 나옵니다. 17페이지. 페이지 17쪽에 보면 화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이 현황이 쭉 나오는데 거기 17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절화류라는 게 나오죠. 이 절화류라는 건 이제 꺾을 절자의 꽃화자입니다. 꽃을 꺾어 놓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18페이지에 보면 이 화해에 대해서 이제 특히 절화류, 분화류가 나왔는데 표 1-8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절화류가 비중이 가장 높다. 이건 이제 꽃꽂이에 사용되는 그런 뭡니까? 꽃이고 영어로는 이제 컷 플라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뒤쪽으로 좀 넘기시면 화에 대한 이야기가 45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와요. 45페이지. 페이지 45쪽에 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화에는 첫 번째가 용도에 따라서 용도라는 건 쓰임새죠. 이 쓰임새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 밑에 절화용, 분식용, 화단용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후형이죠. 기후형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 연안의 기후냐, 지중해성 기후냐. 그러니까 바닷가 옆에 있으니까 좀 시원하겠죠. 그다음에 열대 우림 같은 경우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거죠. 아마존 같은 그런 곳이 이제 열대 우림인데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막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지대가 또 나오죠. 사막지대. 이런 것은 이제 기후 조건, 그러니까 이곳은 비가 거의 오지 않으니까 선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라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행정편의에 따른 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절하류 같은 경우는 뭡니까? 꽃을 꺾는 거죠. 꺾꽂이를 이제 절하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하류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화류 나오죠. 자, 분화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분화류는 난 같은 거예요. 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초화류는 이건 뭡니까? 풀처럼 자라는 종류죠. 풀초자니까. 그 다음에 관상수는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류는 나무 종류죠. 목이니까. 그 다음에 종묘류는 어린 묘목.
어린 묘목. 그다음에 구근류는 구근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 구자죠. 구자. 그다음에 그는 뿌리 근자죠. 구근. 그러니까 다알리아 같은 이제 그 동그란 그 뿌리 부분이 이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걸 이제 구근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은 온대 기후가 원산지인 서울에서 온도와 생장과의 관계. 이 온도와 생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자 2번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그 92페이지를 펴보세요. 92페이지. 92페이지를 보면 이제 2번 온도와 생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온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첫 줄 나오죠. 원예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 요인이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 기온과 생육이 밑에 있습니다. 기온과 생육에서는 특히 이제 호랭성과 호온성이 있죠. 차가운 것을 좋아하면 호랭성, 따뜻한 걸 좋아하면 호온성이죠. 찰냉자에다가 따뜻한 온자죠. 호는 조로자고. 그래서 이제 그 92에서 93에 보면 호온성, 호랭성 이런 것들 나오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 좀 보시고, 그 다음에 94쪽으로 가보면 이제 지온과 생육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지온이라는 것은 이제 땅의 온도,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육. 그 다음에 수온은 당연히 물의 온도죠. 물의 온도. 물의 온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95쪽으로 넘어가시면 온도와 생육, 온도와 휴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연중 높은 열대 지역의 원산지인 식물은 휴면의 깊이가 매우 낮겠죠. 그다음에 온대 지역 원산지는 이제 휴면에 들어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추우면 휴면에 들어가는 게 그 꽃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와 개화라고 하는 게 96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온도와 개화. 그래서 이제 온도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온도 자극을 받아야지만 개화하는 거. 96페이지를 보시면 2번 온도와 개화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춘화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춘화 현상이라고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일부의 작물이 온도 자극을 받아야 개화하는 거 춘화 현상이다. 이거를 좀 적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온장애와 고온장애가 이제 98쪽에 보면 나옵니다. 98쪽에. 그래서 그 저온에 의한 피해, 이게 이제 냉해와 동해가 있죠. 그래서 냉은 냉자고 동은 얼동자죠. 얼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냉해로 인한 그 그림 4-3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저온장애 같은 경우는 내동성이 강한 이런 작물 같은 경우가 중요하겠죠. 기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고온장애가 99쪽에 나오죠. 고온. 고온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온도에서 호흡이 증가하니까 이 동화 물질 소모가 커져요. 그래서 이제 효소 활성이 떨어져서 대사작용이 이제 교란돼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광환경이 나오거든요. 100페이지를 보시면 전자기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일종의 전자기파 이런 것이 쭉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 복사가 이제 101쪽부터 나와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에서 방사되는 그런 그 전자기파를 태양 복사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101쪽의 아랫부분 빛의 품질이죠. 그래서 light quality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로 넘겨보시면 102페이지. 이게 이제 인공광이 있고, 그게 이제 다시 열복사. 그 다음에 루미네센스라고 나왔죠. 이 루미네센스라는 것은 그 최신 어떤 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발전한 광. 열복사에는 백열,
백열 전구에 의한 발광이라든가 연소, 발광, 또 적외 전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 루미네센스에 보면 방전, 전개, 레이저, 음극선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4쪽에 보면 광도, 빛의 강도란 뜻이죠. 광도라는 말이. 그런 광의 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좀 그런 거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장 106페이지에 보면 이제 하루의 낮의 길이 이런 것을 1장이라고 한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7쪽에 있는 장일식물과 중성식물이 나옵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해를 길게 하느냐 해를 중간만 하느냐 그 다음에 해를 짧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 환경이 108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토양 환경은 토양의 종류라는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토양은 물빠짐도 좋고 배수성, 통기성 108페이지를 보시면 아랫부분에 나오죠. 배수, 물빠짐이죠. 통기, 공기가 통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표토가 109쪽에 보면 나오는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표토, 겉표자, 흑토자죠. 이거는 이제 깊고 부드러워야 된다. 그리고 병충해도 없어야 되고 토양 반응은 중성이 가까워야 된다. 산성이나 알칼리성보다는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 공극이라는 말 나와요. 110페이지 첫째 줄에 이 공극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공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크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구멍의 틈이죠. 이 극은 틈극자고. 그러니까 이 흙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땅 같은 걸 밭갈이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 토양의 그런 그 호달 구조를 떼알 구조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반응이 이제 그 밑에 110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토양의 그 용액 속의 수소 이온 농도, 산도를 이제 토양 반응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1쪽에 보면 염류 집적이란 말 나오는데 염류라는 게 소금이죠. 111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소금에 의해서 이제 쌓이는 거죠. 염류 소금이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류 집적이라고 하고요. 토양 유기물, 그러니까 토양에 있는 부식질 같은 것을 그 3번에 보면 토양 유기물이란 말을 쓰죠.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생성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환경이 112쪽에 보면 나오는데 이 수분 환경은 특히 수분, 물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 수분의 역할을 보시면 그 밑에 있죠. 특히 이제 밑에 수분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 점에 광합성의 원료가 된다는 말 나오죠. 이거 네모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강합성은 이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호흡을 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소라는 것 자체가 H2O입니다. 그러면 이 화학기호로 보면 O가 하나가 있고 H가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H2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이 필요한 거죠. 113쪽에 보시면 요수량이 있어요. 요수량. 이 요자는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수는 물이죠. 물을 요구하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수분의 흡수와 배출해 보면 수분 포텐셜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포텐셜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 이 포텐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잠재적인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위치 에너지, 그 과학에서 보면 위치 에너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EP라고 하죠. 에너지 포텐셜이라고. 여기서 이제 잠재적인 그 물을 의미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잘 배합이 돼서 일어난다는 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분, 뿌리와 수분에 배출이 되고 그래서 수분의 이제 과부족 장애는 수분이 부족하면 그 114쪽에 제일 마지막 줄에 한해란 말 나오죠. 한해. 이 한자가 가뭄 한자예요. 가뭄 한자. 가뭄에 의한 피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15쪽에 수분 과잉장애, 수분이 너무나 많아서 장애가 일어나는데 거기 이제 수분 과잉장애 둘째 줄에 열과란 말이 있어요. 이 열은 이게 찢어질 열자거든요. 그래서
과일이 이제 막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과라고 하죠. 그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수분의 측정에 보면 4번에 보면 이제 토양 수분의 측정에서는 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장력. 이게 이 영어로 텐션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긴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이 용적의 백분율 장력으로 표시를 돼서 이 수분을 흡착해서 유지하려는 힘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환경이 이제 117조 이산화탄소와 생육, 그 다음에 유해가스, 바람 이런 것들에 의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의 그런 문제에서는 그런 온대기후가 원산지인 작물에서 온도와 생장의 관계를 설명을 하라고 나왔으니까 이런 이제 온대기후에 관련된 그런 그 작물들 이런 걸 좀 특히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답을 이제 달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체가 온대기후 아닙니까? 열대도 아니고 냉대도 아니고 한대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그 식물을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자가수정 번식작물과 타가수정 번식작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4쪽에 보면 나오죠. 번식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종자 번식은 종자를 수단으로 해서 개체를 증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자의 형성은 암수의 수정으로 이루어지니까 유성 번식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자 번식의 그 장점이 밑에 124쪽에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1, 2, 3, 4, 5, 6이 나옵니다. 세대를 이어주고 불량환경 극복하고 유전적 변이를 만들고 식물의 중요한 이동수단이고 종자는 식량이며 에너지원,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뒤쪽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거와 관련된 걸 여러분이 좀 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페이지 126페이지를 펴보세요.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를 펴보시면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2번 해가지고 종자 번식의 종류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 별표 치시고요. 그래서 거기 아랫부분에 보면 종자 번식은 자가수정 번식과 타가수정 번식이 있다. 자가니까 스스로 한다는 거죠. 자와 타는 보시면 혼자 하느냐 다른 것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7쪽을 다시 보면 이 자가수정 이런 자가수정 번식은 다시 두 개를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완전 자가수정과 또 하나는 부분 자가수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 자가수정 같은 거는 이제 교잡률이 4% 이하, 이건 5에서 79%. 그 다음에 이제 타가 수정 번식이 있죠. 이 타가 수정 번식은 80% 이렇게 나오죠. 특히 이 교잡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류는 거기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밑에 보면 번식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가수정 작물인지 타가수정 작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방충망을 씌운 망실, 그러니까 망이 있는 방이라는 뜻이겠죠. 재배해서 이 수분 매개 곤충의 접근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결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말 나오죠. 종자가 생기지 않으면 타가수정일 확률이 높고요. 종자가 이제 많이 생기면 자가수정 확률이 높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은 한국의 시설 원예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시설 원예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시설 원예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쓰시는 것이 이제 4번과 관련된 겁니다. 4번은 216페이지를 펴보세요. 216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페이지 216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시설 원예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시설 원예는 영어로 이제 이 protected 그다음에 horticulture란 말 쓰죠.
원래 이 컬처란 말은 문화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의 cultivate 이게 이제 경작하다는 뜻이 있어요. 경작하다. 경작하다. 이 단어에 이제 명사형으로 재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호되는 재배라는 뜻이죠. 원예. 그래서 채소, 화훼, 가수 등의 원예 작물을 유리 혹은 플라스틱 필름, 온실, 식물 공장 내에서 재배하는 원예의 분야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시설 원예는 이제 그 범위가 넓다. 그 1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막덮기 재배, 비가림 재배는 물론이고 인공광을 활용하는 식물 공장까지 간다. 그런 얘기 쭉 나옵니다. 자, 217쪽에 보면 조선시대 온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원예의 의의가 218쪽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시설원예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219쪽에 보면 기업의 경영 감각, 감각을 갖는 영농, 국민 보건 향상, 정서 함양, 원예 작물 생산, 소비의 다양화, 미래지향적 생산 시스템 개발, 220쪽을 넘기시면 새로운 원예 관련 산업의 발전,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환경 보전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원예의 종류와 자재가 220페이지에 보시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시설 원예에는 시설이 있다. 그래서 그 221쪽에 보면 피복 재료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나오죠. 피복 자재의 종류가 온실에 쓰이는 것이 유리하고 플라스틱이다. 두 번째 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자재에 대한 분류가 이제 다른 분류가 221쪽의 아랫부분에 나오죠. 다양한 소재, 목재, 죽재, 대나무란 뜻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이제 그 222쪽에 보시면 나와요. 영리용이냐, 이익을 위한 거냐, 관상용이냐, 보려고 하는 거냐, 가정용이냐, 집에서 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222쪽입니다. 외지붕형 온실이냐, 3쿼터형 온실이냐. 지붕이 한쪽만 있는 온실, 외지붕형, 3쿼터, 그 부등변, 같지 않은 변이라는 거죠. 지붕형이다. 그래서 그런 그 동서 방향으로 이 3쿼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쿼터라는 게 영어의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3쿼터니까 뭐겠어? 4분의 3이죠. 그래서 그 남쪽 지붕의 길이가 전체의 4분의 3 정도가 돼서 3쿼터형 온실을 한다. 그 다음에 224쪽에 보면 양지붕형 온실. 그러니까 지붕이 양쪽에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벤로형 온실은 그 224쪽의 4번에 처마가 높고 너비가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곳이다. 그래서 연동형 온실의 결점 보완한 거, 그 다음에 둥근 지붕형 온실, 돔 모양의 그 지붕, 터널형 온실은 그 비닐하우스 시설을 가리킨다라고 나오죠. 터널형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26쪽에 보면 시설의 자재, 골격이냐, 그 다음에 피복이냐, 이런 거 나오죠. 뭐 골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17쪽에 보면 피복 자재가 갖춰야 될 특징이 쭉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 이제 227쪽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피복 자재가 갖춰야 될 특징, 1번 광온도, 수분, 습도, 환경에 관계한 물성, 2번 피복 및 개폐, 열고 닫는 거죠. 개폐라는 것은. 이게 편리성, 내구성과 강도 이런 것에 관계하는 거죠. 특히 이제 결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슬을 맺는다는 뜻이, 이 로자가 이슬 로자예요. 피복제가 갖춰야 될 특징 3번의 결로성이란 말이 있죠. 맺을 결자. 그런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복자재의 특징이 판유리, 플라스틱 필름 이런 것 228쪽에 나오고요. 229쪽은 이제 시설 내 환경, 온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넘겨보시면 230쪽에 빛, 수분, 물이죠. 그 다음 231쪽에 토양, 공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무토양 재배는 토양이 없이 재배한다는 소리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거기 234쪽에 보면 기상배지경이라고 해서 분무경, 기상배지경, 그래서 뿌리의 호흡을 돕기 위해서
근권을 공중에 노출시키고 양액을 간헐적으로 가끔씩 뿌리에 분무한다는 거죠. 이런 그 방식을 그 공기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상 배지경. 액상 배지경은 액상이죠. 이 액상을 좀 한자를 보면 235쪽에 액이죠. 액체할 때 액자예요. 그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모양상자죠. 액상. 그래서 이제 그 뿌리에 전부를 담그는 거죠. 뿌리를 그 전부를 양에게 담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담액수경, 완전히 담그는 거냐? 박막수경은 그 담자는 이제 담그다는 뜻이에요. 액을. 박은 얇을 박자죠. 박을 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236쪽에 보면 박막수경이 나오고요. 236쪽의 아랫부분에 이제 보면 고형 배지형이 나옵니다. 고형 배지형. 그러니까 고형이라고 할 때 이 고자는 구들고자예요. 구들고자. 굳어있는 형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굳어있는 고형 물질을 배지로 이용하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쭉 보시고, 그래서 이제 양액을 조제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넘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식물 공장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 241쪽에 보면 식물 공장의 정의, 거기 이제 나오죠. 식물의 준연 생산 시스템으로 정의되는 식물 공장이다. 거기 이제 241쪽에 그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밑줄 치시면, 그래서 이제 시설 내 온도, 광, 이산화탄소, 양액 등 모든 환경 조건을 최적화하는 자동 제어 장치, 그다음에 파종, 이식, 수확, 출하 조건 등 작업 공정의 자동화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한다. 나오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공장에 보면 이제 종류의 완전 제어형, 완전히 통제한다는 거죠. 완전 제어형은 완전히 통제한다. 그다음에 그 태양광 병용형이죠. 함께 이용한다는 뜻이죠. 병용이니까. 그다음에 태양광 이용형은 이거는 이제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이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런 것들이 쭉 243쪽에 나오고요. 245쪽에 보면 이제 우주농업에서도 이런 그런 시설 재배 이런 것들이 잘 이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시설 원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다시 이제 교재를 가서 보시면 이 시설 원의 216쪽에서부터 쭉 나오고요. 시설 원의 의의가 이제 그 뭡니까 218쪽부터 220쪽까지 쭉 나오죠. 그런 것들 좀 보시고 나머지의 내용에서도 이제 좀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골라서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5번 문제가 해충의 종합적 방제 대책이죠. 5번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병해와 관련된 250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그 식물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면 1번이 진균이죠. 진균. 진균이라는 건 곰팡이를 가리켜요. 곰팡이. 여기 보면 이제 펑가이란 말 나오는데 이건 이제 펑거스란 단어의 복수형이죠. 곰팡이들 이런 걸 이야기하죠. 이런 것에 의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251쪽에 보면 세균에 의한 거냐? 세균에 의한 거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2쪽에 보면 바이러스에 의한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문제와 관련된 것은 259쪽을 보십시오. 259쪽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충 1번 해충 나오죠. 문제가 이제 해충에 관련된 걸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주는 곤충이죠. 해충의 종합 방지 대책이니까 피해를 주는 곤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풀어야 될 부분은 262에서 263쪽입니다. 262에서 263쪽에 보면 3번의 해충의 방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충의 방제. 자, 여기다 별 한 3개 쳐놓으세요. 요걸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돼요. 거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2쪽에 보면 이제 경종적 방제. 그래서 재배지에 따라서 이제 재배 관리를 잘 해서
해충의 발생, 증식, 생존을 불리하게 해서 충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내충성, 그러니까 그 벌레에 대해서 내구성이 있다는 소리죠. 내충성이라는 것은 품종. 그다음 월동과 증식 장소를 없애고 이제 기주작물과 잡초를 제거해 주는 거, 그런 것들 나오죠. 윤작이라는 거, 돌려짓기라든가 뭐 간작, 사이짓기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3쪽에는 화학적 방제라고 나와요. 263쪽을 보시면 그래서 화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약을 넣어서 방제를 시키는지, 그 다음에 생물적인 방제. 생물적 방제는 천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배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충성 척추동물, 물고기, 개구리를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방제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요소, 가열법이라든가 냉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충 종합 관리는 이제 해충 그 재배 환경을 개선하는 거 나오죠.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5번째 문제고요. 수확후 작물의 생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10장인데, 10장은 이제 그 286쪽을 펴보시면 나옵니다. 286쪽. 286쪽에 보면 이제 이 수학과 관련된 생리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밑에 물질대사. 물질대사가 호흡을 한다는 거죠. 호흡을. 이 산물의 그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죠. 근데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이 호흡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그 287쪽에 보면 저장 유기 양분을 기질로 소비할 뿐 아니라 주위의 산소, 이산화탄소의 조성을 바꾸는 영향을,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호흡이. 생리작용.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에틸렌 작용이죠. 287쪽에. 거기 이제 아랫부분에. 그래서 기체 상태로 원예작물의 성숙과 숙성을 촉진하는 물건이다.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산작용과 수분 손실. 그래서 이제 그 288쪽을 보시면 이제 증산작용. 그러니까 증산이라는 것은 증발해서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증발해서 흩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 원예산물은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죠. 288쪽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한 채소, 과실, 절하류는 중량의 한 70에서 95%가 수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증산작용의 수분 손실이 커서 이제 그걸 잘 신선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288쪽에 마지막 단락 첫째 줄 나오죠. 증산작용은 거기 밑줄 치세요. 체내의 수분이 표피 조직을 통해서 기체 상태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89쪽에 보면 이제 이걸 억제하려면 산물과 대기와의 수증기 포차를 축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밀폐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와 생장 현상이 이제 290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리장애, 기계적 장애, 병리적 장애, 생장 현상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생리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적인 장애, 온도와 관련된 저장 중에 생리적인 장애, 그러니까 동해, 얼어서 피해 입는 거, 차가워서 피해 입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처, 또 이제 눌려서 멍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병리적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나오죠. 이제 병원균, 병리니까 병원균이겠죠. 그다음에 291쪽에 그 생장 현상. 이거는 이제 그 수확 후에도 환경 조건이 맞으면 조직의 성장과 발육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 전 처리니까 이제 저장하기 전에 처리한다는 소리죠. 예냉이라는 것은 292쪽입니다. 미리 냉각시키는 거예요. 예냉. 미리 애자죠. 냉각시키는 거. 프리쿨링이라고 나옵니다. 프리란 말이 이제 미리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냉을 하면 빠른 시간에 온도가 낮아져서 호흡이 억제되니까 품질이 오래 간다. 예냉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냉의 방법에는 그 293쪽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찬물이라든가 얼음, 저온 매체를 접촉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4쪽으로 넘겨가 보시면
294쪽으로 넘기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예능 방식이 나와요. 예능 방식. 거기 이제 보면 빙냉, 얼음 빙자죠. 얼음 빙자에 찰냉자, 순행, 순행식.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물 숫자겠죠. 물. 이건 얼음이고. 그 다음에 공냉이라고 하는 거니까 공기. 감압이니까 이제 압력을 감소시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증산작용. 그 다음에가 이제 큐어링이죠. 그러니까 큐어라는 것 자체가 치료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294쪽에 보면 아랫부분에. 그래서 이제 상처에서 원예 산물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처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건이라고 하는 게 295쪽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미리 말린다는 거예요. 미리 예자에 말릴 건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과 방사선 처리가 296페이지 쭉 나와요. 맹화 억제제.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하는 거. 맹화 억제제죠. 그 다음에 항산화제. 이건 산화에 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항산화니까. 산화를 억제한다는 뜻이죠. 이 저항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297쪽에 보면 이제 이산화황산가스라든가 칼슘 처리 같은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선, 이산화탄소 처리. 그리고 이제 원예 그 산물의 저장은 298쪽이 상온, 298쪽입니다. 이걸 보시면 일반적인 온도, 상온이냐, 이 저장을 할 때, 아니면 보온이냐 나오죠. 이제 특히 이제 보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보온 저장에서 4줄 내려가면 도랑 저장과 저장, 오래전부터 농가에서 이용해 오던 보온 저장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온 저장은 차갑게 하는 거겠죠. 저온이니까. 그다음 CA 같은 경우는 이제 30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컨트롤드, 통제가 된이라는 뜻이죠. atmosphere, 대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통제된 대기라는 뜻입니다. CA 저장이라는 게. 4번에. 그래서 공기 성분 가운데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조절해서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냉동 저장이라고 301쪽에 있죠. 그러니까 냉동에서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 수확 후 작물의 생리 변화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이제 쓰실 때에는 여기 286쪽에 있는 물질 대사 호흡 작용, 에틸렌 작용, 그다음에 증산 작용, 수분 손실, 그다음에 이제 생리 장애, 기계적 장애, 291쪽에 병리적 장애, 생장 현상, 이 부분을 좀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째가 원예 산물 유통의 특성과 최근의 유통 여건이죠. 자, 이거는 이제 원예 산물 유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308쪽을 펴보세요. 308쪽의 내용이 나옵니다. 308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308쪽에 보면 그 원예 산물 유통에 대한 의미가 첫 번째 나오죠. 유통이 뭐냐? 거기 1번에 유통의 의의가 나와요. 유통의 의의. 유통의 의의를 보면 밑에 나오죠. 농산물이 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쟁이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유통의 특성이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에 첫째는 공산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통 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원예산물은 부피가 크고 무겁고 변질되기 쉽고요. 이거는 이제 그 공산품처럼 이렇게 딱 그 만져도 이게 상처를 잘 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죠. 뭐 이 원예품이라는 것은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 만지면 딸기 같은 거 이런 거 특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309쪽에 보면 둘째, 세 번째 줄에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유통 경로가 여러 단계다. 그리고 중간 상인이 많아서 참여하게 돼서 유통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럼 셋째는 생산과 공급이 불안정하다. 그런 걸 좀 특히 잘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여건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제 쭉 쓰시면 되는 거죠. 그게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318페이지를 보시면 유통 여건의 변화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유통 여건의 변화에 4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건의 변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 2, 3, 4가 있죠. 자, 이걸 잘 정리해 쓰시면 되겠죠.
하나는 공급의 측면에서는 어떤지, 유통 여건이, 그다음에 소비, 그다음에 유통 구조, 그다음에 319쪽에 나오는 4번의 물류, 이런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쭉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8번은 교배 육종식 고려 사항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제 8번은 교배 육종식 고려 사항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니까 그 330페이지를 펴보세요. 330페이지. 8번은. 그래서 이제 330페이지에 보면 이제 육종의 첫째 줄에 새로운 품종 또는 종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기술 또는 자연적 인위적 변이 가운데 이용 가치가 큰 변이를 선발하는 기술이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육종의 목표에 그 쭉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나와요. 1번부터 7번. 이걸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목표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332쪽으로 가면 육종의 단계가 나오죠. 이것도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어요. 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339쪽이에요. 339쪽. 339쪽에 보면 형질의 변이라고 나올 거예요. 형질의 변이. 그래서 이제 그게 1번 배우자와 접합자. 그래서 이제 유성생식은 생식기관의 생식모세포가 감수분열해서 배우자를 만들고 이들 배우자가 수정해서 접합자를 이루는 생식 방식이다.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 2번에 유사분열과 감수분열. 그러니까 그 한 개의 세포가 이제 자신을 증식시키는 거예요. 작물이 생장하는 거. 이게 유사분열이고 감수분열은 반수체. 이 배우자를 형성해서 종자를 만들어서 이제 대를 이어가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자식성과 타식성인데 자식성과 타식성을 보면 자식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같은 식물에서 생긴 암수 배우자가 수정하는 거죠. 자식성.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로 자식에 의해서 번식하는 식물이죠. 그래서 자식성의 식물의 타식률은 4% 미만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1에서 50%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타식성이라는 게 340페이지에 나옵니다. 340페이지 둘째 줄에 보시면 타식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둘째 줄에 서로 다른 개체에서 생긴 암수 배우자가 수정하는 것이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인공교배와 잡종 집단이 나와요. 4번에 340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교배는 인위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만드는 육종의 기본 기술이다. 그래서 모본의 수술을 제거해요. 그래서 원하는 부본의 화분을 소변시키는 거. 그래서 이 과정 수술 제거하는 것을 재웅이라고 한다. 이런 말 나오죠. 재웅. 거기 보면 이제 제거할 제자에 수컷 웅자거든요. 이게 이제 수컷 웅자로 쓰이죠. 제거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커스트레이션이란 말 씁니다. 4번에 그 세 번째 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F.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F1, F2 할 때 이 F가 바로 이제 필리얼의 약자인데 윗말로 번역하면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1쪽에 보면 주요 유전 현상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1번이 근교약세. 그래서 타식성 식물에서 인위적으로 자식을 시키거나 근친교배를 해서 나온 작물체가 생육이 빈약, 수량성이 떨어지는 거. 이걸 이제 근교약세라고 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잡종강세죠. 342쪽입니다. 342쪽에 보시면 이번에 잡종강세. 그러니까 이 그 잡종이 이제 양침보다 왕성한 생육을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웅성불임이죠. 그러니까 이 웅이 아까 수컷 웅자라고 그랬죠. 수컷의 성이 불임, 임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원인이 있는데 육종이나 체종에서 중요한 것은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 이제 불임이라는 거죠. 유전적 원인. 그다음 네 번째가 343쪽이죠. 자가 불화합성. 그러니까 그 화분과 암술의 기능이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상인데도. 그래서 이제 이게 자가 불화합성이라고 나왔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토대로 해서 여덟 문제를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분의 말로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5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당 이제 이게 A4 용지가 있으면 3분의 2 이상 넘어가지 않게 쓰셔서 5장을 쓰시고, 이거는 이제 논술형이 아니에요. 논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말로 쓰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쓰실 때는 어려운 용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말로 좀 풀어라. 자신의 말로 풀어서 잘 정리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